안녕하세요. 현재 43세 된 유부남입니다. 처음엔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원망도 했지만 아내의 속사정을 알고 난 후 아내를 원망했던 제 자신한테 화가 나네요. 제가 조금 더 집안에 신경을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유부남이 되었고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남자가 젊은 나이에 유부남이 되었다고 하면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홧김에 저지른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꼭 결혼해야지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온 거였죠. 저희 부부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제가 3학년이었을 때 아내는 1학년이었어요. 처음엔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초반엔 서로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었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죠. 사귀는 동안 저희는 학업 성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현대자동차 계열에 입사하고 싶었죠. 하지만 나름 관리했던 학교 성적이 부족했는지 관련 교내 활동이 적었는지 원서를 넣는 족족 불합격했습니다. 많이 좌절하게 되었죠. 오빠, 왜 그렇게 기죽어 있어? 꼭 관련 전공을 선택해야지만 꿈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가 목표로 했던 학교에서 불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어. 성적도 전교에 있고 생활기록부도 좋은 말뿐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 그냥 그 교수들이 오빠의 진가를 못 알아본 걸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어깨 피고 다니시죠. 계속 내가 부족했던 거라고만 생각하게 돼. 희진아, 너무 힘들다. 이제 곧 대학 원서 접수 기간도 끝나는데 이대로 고졸로 남을까봐 겁나. 걱정 마, 오빠. 기회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기회가 열린대. 원장님이 그랬어. 내가 그랬지? 우리 원장님 성견지명 있으시다고. 믿어봐. 고마워. 희진이 너 덕분에 조금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너도 나처럼 좌절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 아내는 저를 위로해줬고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꼭 관련 전공을 해야지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성격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자동차 관련 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대학생이어서 수업 시간이 자유로웠지만 아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이 늦게 끝나면 아내는 제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은 하교 시간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가서 만나곤 했죠. 나이 앞자리가 달라져도 서로 잘 만났어요. 커플 중 한 명이 나이에 변화가 있으면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저희처럼 20살이고 18살이면 확실히 생각의 차이가 난다고들 하는데 아내가 철부지 고등학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제나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면 아내가 오히려 토닥여주고 용기를 심어줬어요. 그런 아내에게 더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는 만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놓치기 싫다고, 앞으론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요. 지금까지는 둘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라 순간에 집중해서 만난 거였거든요. 아내의 졸업식에 찾아가 꽃다발과 함께 말했습니다. 희정아, 나 이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 서로의 미래를 같이 할 수 있게 말이야. 남자친구이자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오빠,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이쁘게 사귀자. 오빠 말대로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힘이 돼주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자. 그러자. 더 노력할게.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게, 희정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그렇게 아내와 전 20대 성인이 되었고 더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었죠. 한 번도 서로의 가정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선 그런 얘기도 필요하더라고요. 아내가 온전하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보육원에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보육원장 말로는 추운 겨울이었고 눈도 많이 오는 밤에 문 앞에서 아내를 발견했고 체온이 많이 낮아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대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아내가 안쓰러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한테서 버림받는 기분은 저는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몰랐죠. 그리고 위로를 해도 되는지도요. 아내가 21살이 되고 저는 23살이 됐을 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처음엔 아내는 불안해했고 무서워했고 걱정된다고 했지만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심시켰고 무조건 책임질 거고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진정하더라고요.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임신 상태이고 아직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기로 하자고 했어요. 아내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혼인신고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육 원장님한테 부탁했고 원장님도 축하한다면서 응원해 주셨죠. 시간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아내를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어머니한테 허락받기로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 아버지와 사별후 홀로 저를 키웠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인 저에게 의지하고 조금 집착하는 면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데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많이 사랑하고 이 사람 아니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고 싶을 정도예요. 어려서 철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호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아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허락해달라니.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정말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 때문에 결혼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은 희정이 뿐이에요. 아이? 진호, 너는 조용히 해봐. 그쪽이 말해봐요. 아이는 무슨 말이고 결혼을 한다니. 그쪽 부모님도 다 알고 있어요? 저 부모님은 모르시고 보육 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오빠도 둘 다 진심이에요. 허락해 주세요. 뭐? 보육 원장님? 지금 고아라는 거예요? 어디서 고아 주제? 우리 아들을 꼬셔서 덜컥 임신해서 허락을 받으러 와. 보육 원장은 당연히 지 자식이 아니니까 쉽게 허락하겠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희정이한테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저희들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계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엄마가 얘기했지.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고아를 어떻게 네 짝으로 허락하냔 말이야. 아휴, 어디 가서 엄마 창피해서 며느리라고 소개라도 할 수 있겠니? 우리 집에 재벌도 아니고 저도 아빠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치면 저도 어디 가서 떳떳하지 못할 입장이라고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잖아. 너랑 저 여자랑 상황이 같다고 생각해? 철없이 굴지 말고 정신 차려, 진호야. 응? 그쪽도 정신 차려요.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아이는 지우고 각자 살 길 찾아서 떠나요. 엄마, 지우라니. 그게 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한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엄마한테 오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하고 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만 포기하시고 허락해 주세요. 뭐? 뭘 했다고?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하려고 넌 혼인신고부터 한 거야? 너 정말 저 여자 책임이라도 질 셈인 거야? 진호야, 한순간에 치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응? 잘 생각해봐. 저희 둘 고등학생 때부터 교제했어요. 벌써 4년이나 만났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겪어봤고 희정이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봤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여자는 희정이 뿐이고 아내가 될 사람도 희정이 뿐이에요. 너 나중에 네 선택에 후회하지 마. 무슨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통보구만. 에휴.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는 말에
어머니는 배신당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셨고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아이 출산하고 올리겠다고 말했고 이번 학기 끝나면 휴학하고 돈 벌 거라고도 했어요. 어머님은 아내 보고 집에 들어와서 살고 살림하는 걸 배우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희 둘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학교를 자퇴를 하게 되었고 저는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직종 가리지 않고 지원을 했고 동네에 신문 배달 알바와 오후에 일할 수 있는 공사 현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엔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죠.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은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기뻐서 힘든지 몰랐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돈을 벌어온 지 약 1년이 다 되어갔을 때 공사 현장 일을 마치고 나서 공장 출근 전 집에 왔는데 아내가 조금 아파하더군요.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살짝 진통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프면 어머니와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엄마, 희정이가 이제 슬슬 진통하는 것 같아요. 저 출근하고 나서 진통 심하게 오면 같이 병원 좀 가주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조금이라도 더 쉬었다가 출근해. 1년째 잠도 별로 못 자고 몸이 버티겠냐고. 엄마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희정이만 잘 좀 챙겨주세요. 출근할 시간 되어서 나가볼게요.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저는 아내가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었는데요. 야간 일을 하면서도 아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더 아프고 힘들면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였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고요. 그래도 옆에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걱정이 덜 되긴 했어요. 새벽에 퇴근하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도착했고 아내는 뛰어온 저를 보고 웃더니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아이를 모유 수유할 수 있도록 데려왔어요. 1시간 뒤에 곧바로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오더라고요. 의사는 아내에게 이것저것 상태를 물어보고 푹 쉬려고 했는데 아내는 이제 아프지 않으니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사모님,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때 몸조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몸은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 희정아,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이라도 입원하자. 일주일이 길면 최소한 3일이라도 입원해서 몸조리 하자. 응? 아니야, 나 정말 괜찮아. 꼭 병원에서 몸조리 하라는 법도 없잖아. 집에서 해도 되잖아. 병원 불편해. 집 가고 싶어, 오빠. 아무리 집이 편해도 병원만큼 편하지 않을 거야. 고집 그만 피우고 병원에 있자.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제대로 몸 관리 안 하면 평생 아플 거라고. 내가 출산했고 내가 더 몸 상태 잘 알아. 정말 괜찮아. 선생님, 저 지금 퇴원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아내는 퇴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내 말대로 본인의 몸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전문의가 최소한 3일은 입원하라고 했기에 그러길 바랬죠. 하지만 계속되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며칠간 아기와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애아빠 된 기념으로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 식사가 끝나서 할 수 없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공장 휴게실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니 아내가 자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통근버스를 타고 빠르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기가 큰 소리로 울고 있더군요. 그런데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전부 찾아봤는데 아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던 저는 다음날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마자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희정이 못 보셨어요? 새벽에 일 마치고 오니까 아이만 침대에 누워있고 안 보여서요. 글쎄다. 나는 어제 오후부터 감기 몸살이 왔는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잠들었거든. 희정이가 어디 나간다는 말도 없었고요. 나갔어도 아기는 데리고 갔을 텐데 아기도 그대로 놔두고 엄마도 모르겠네. 전화를 해보지 그러니. 근데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건 걱정 안 되고 걔만 걱정되니? 아,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엄마 건강해 보이세요. 약 드시고 주무셔서 괜찮은 거 맞죠? 저는 희정이한테 전화라도 해봐야겠어요. 쉬세요. 아휴,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애엄마가 나가긴 어딜 나가.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방에서 나와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혼자 둘 수도 없고 아내가 혹시라도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하루는 일을 쉬겠다고 반장님한테 말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옷장과 신발장을 확인했지만 아내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아내가 제 발로 집을 나간 건지 알 수 없던 저는 가까운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는데요. 아내가 어제 밤부터 연락이 되질 않아서 실종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해요? 에이, 성인이 무슨 실종이라고. 혹시 아내가 수상한 적은 없었나요? 뭐 폰을 숨긴다든지 자주 외출을 하다던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제 아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수상한 짓 한 적도 없고요. 빨리 실종 신고해 주시고 수사해 주세요. 성인이 실종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극소수이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집을 나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보세요. 지금 제 아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건가요? 증거 있어요? 제 아내 아시냐고요? 알지도 못하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죠. 증거가 있었으면 선생님이 실종 신고하러 왔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종이 아닐 겁니다. 바람이 아니라면 가출이라도 했겠죠. 당신 경찰 맞습니까? 시민이 신고를 하면 이런 식으로 대하나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잠깐 나갔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납치라도 당한 거면요. 그땐 어쩌시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까? 예. 선생님, 말씀대로 신고 접수해드릴게요. 하지만 다 큰 성인이고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으니 실종 신고 말고 가출 신고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불친절로 민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냐고요. 순경이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가는 게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민원 넣겠다고 하니 신고 접수한 순경 말고 옆에 있던 다른 순경이 와서 저를 달래며 진정시켰고 귀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내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다들 아내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가출 신고를 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전단지를 배포하고 나서 제보 전화가 왔지만 모두 다 포상금에만 관심이 있었던 연락이었습니다. 별로 도움되는 제보는 없었죠. 제가 밖에서 아내를 찾는 동안 어머니는 연로하신 몸으로 아직 갓난아들의 육아를 도맡아 해주셨어요. 그로 인해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도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셨죠. 결국 아내를 2년 넘도록 찾아놨었지만 찾지 못했고 같이 살던 어머니는 이제 거동도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셔서 병원에 들렸지만 의사는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며 간단한 수액만 맞춰주고 집에서 쉬려고만 하셨습니다. 방에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잠시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진호야, 이때까지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2년 전에 행방불명된 네 아내 말이다.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구나.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희정이가 집 나간 게 엄마 때문이라뇨. 자세히 말 좀 해주세요. 너희 둘 임신했다고 찾아와서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그의 가족 사정을 알고 애기 핑계로 네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어. 엄마, 제발요. 저는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걔가 상처받는 게 뭐가 대수겠니? 나한테는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너 없을 때 매일 화내면서 안 해도 될 집안일을 시켰고 걔가 많이 힘들고 서러웠을 거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한테 모질게 대하실 수 있어요? 엄마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시어머니라고 웃으면서 착하게 구는 게 더 싫었어. 고아 주제에 더럽게 끈질기고 계속 네 앞길 망칠 거면 사라지라고 말해버렸지. 그 다음날 사라졌더구나. 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후회 많이 했어.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손주를 키워왔어. 어떻게 그 말을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이제 양심 고백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를 찾았다면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기 힘들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힘든 티 전혀 내지도 않고 꿋꿋이 혼자서 견뎌온 아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미칠 것만 같았죠. 그깟 돈이 뭐라고, 돈 버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집안일에 대해서 이렇게 까막눈이 되었는지 남는 건 상처와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홀로 앉아 3시간 동안 스스로를 자책하고 어머니를 미워했다가 귀뜸이라도 해줬더라면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생각했어요.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히고 아내에게 모질게 굴긴 했어도 저를 낳아준 어머니이기에 상태가 걱정돼서 집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119에 신고를 했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가버린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살아계실 때 나눴던 대화가 떠올라 죄책감에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정신없이 장례가 끝났습니다. 아내의 실종 신고를 했던 파출소에 전화해서 접수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잃은 죄책감에 평생 여자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나이가 되자 이제 변변찮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2년을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았고 자동차 정비 전공을 살려 정비소에 취직하게 되었죠. 아들도 커갈 동안 저는 그 정비소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사장님도 제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셔서 아들이 정비소에 놀러 오게도 해주셨죠. 돈 벌겠다는 의지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습득한 노하우와 지식들로 제 명의로 정비소를 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하고 사장이 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는 아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준이 아버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준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준이는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아이가 조금 소심한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집에선 소심한가요? 반에선 전혀 안 그러거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수업은 잘 따라오나요? 애를 따로 선행학습은 시키지 않거든요. 선행학습하는 아이들도 있긴 하죠. 그런 아이들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뒤처지진 않아요. 준이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어휘력도 풍부하고요. 상담 오기 전까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은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제 걱정이라도 아는 듯 한 번도 엇나간 적 없고 중고등학교 입학해선 반장을 놓치지 않고 2학년 땐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 뽑혔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중 하나가 아들을 만난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빠,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같은 반이고 부반장이래요. 같은 학급일 하다 보니 많이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 어떤 점이 좋아서 사귀게 됐는데? 얼굴이 이뻐서 그러냐? 아들과 저는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고 서로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엄하게 교육하지도 않았고 직장이 바빠서 무신경하지도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도 제 노력을 알아줘서 고맙기도 했고요. 제 눈엔 당연히 이쁘죠. 일단 성격이 너무 좋아요. 계산적이지 않고 굳은 일까지 개의치 않고 하려고 해요. 조금 사려도 될 텐데. 너희 엄마도 그랬었어. 그런 면에서 아빠도 반했지 뭐야.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 궁금하네. 아들 애인이 어떤지. 아, 그러면 요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시험 기간이라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에 살려고요. 아빠는 아들이 시간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지. 그럼 간식이라도 해놓을까? 그날 떡볶이 해놔야겠다. 좋아요. 우리 둘 다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빠처럼 빨리 가정 가지고 싶어요. 안정적인 가정. 저는 아들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들을 싫어해서 떠난 게 아니라 아내도 어렸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들은 겉으로 이해한다고 했는지 진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처럼 빨리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응원할 겁니다.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여자친구와 같은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아들의 연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젠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땐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지만 아들 커플은 혼전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달랐어요. 또한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라 저는 군말 없이 허락해줬어요. 아버님, 심심하지 않으세요? 오늘 준이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같이 보실 수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둘이 데이트하지. 괜히 끼어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굳이 아빠 안 챙겨도 돼.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님 못 본 지 2주일이나 지났잖아요. 이러다 얼굴 까먹겠어요. 벌써 얼굴 안 본 지 2주나 됐다고? 그래, 같이 영화 보자. 밥은 아빠가 사줄게. 준이가 그러는데 아버님 쌈밥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영화관 근처에 맛집 있어요. 거기서 저녁 먹어요, 우리. 그래, 너희들 어디 있니? 아직 영화관 안 갔으면 아빠가 데리러 갈게. 아니에요. 이미 영화관에 있고 표도 예매해놨어요. 아버님만 오시면 돼요. 어느 날은 예비 며느리는 영화 보자며 불러냈고 본인이 저를 보고 싶다고 애교를 피웁니다. 또 다른 날은 전라도로 음식 여행을 가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다며 같이 가서 먹자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여행 갔다 오면 항상 제 선물을 사옵니다. 남을 잘 챙기고 계산적이지 않다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 왜 애비 며느리를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속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커플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연애를 하고 21살이 됐을 때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왔더라고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아내와 올리지 못한 결혼식을 아들이라도 제대로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제로 만났을 땐 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정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이 반대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저 보육원에서 컸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죠. 아유, 괜히 아빠가 미안하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이도 온전한 부모님 밑에서 큰 거 아니잖니. 그래도 준이는 아버님이라도 계시잖아요. 저는 두 분 다 안 계시니까요. 부모들끼리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둘이 살 건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라고. 기죽어 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식사나 마저 해. 이제 곧 부부가 될 두 사람과 저녁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워오면 몇 번 꺼내지 않았던 아내 사진이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문득 아내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아내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계속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젊은 시절 아내가 떠오르더라고요. 결혼 허락하고 나서 2달 후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가니 예비 며느리는 보육원에 일이 생겨서 보육원장이 늦을 것 같다고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셋은 먼저 식사를 하게 되었죠. 아버님,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눈도 충혈되셨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조금 줄었거든. 직원을 몇 명 줄이고 나니 일손이 부족해서 오랜만에 일 좀 했더니 힘들어서 그런가 봐. 힘내세요. 기회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기회가 열린대요.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잠시 힘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예비 며느리가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어하고 주춤거리면 아내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자주 해줬던 말이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세 사람의 식사를 다 해도 보육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보육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오늘은 못 뵐 것 같대요. 죄송해요, 아버님.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아니야. 그 아이가 무사하다고 하니 다행이네. 다시 이런 자리 만들지 말고 주소랑 전화번호 주면 아빠가 따로 만날게. 어떻게 그래요? 두 분은 처음 보시는 거고 결혼 허락 후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야. 걱정하게 상견례 할 게 뭐 있어. 이런 건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 내가 따로 가겠다고 미리 말만 해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분위기도 많이 닮았고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을 며느리가 똑같이 했다는 사실에 일말의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정말 혹시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보육원 주소를 받아 찾아갔습니다. 별빛 보육원이라고 써져 있었고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지은 보육원이었고 1층 복도를 걸어가니 원장실이 나왔습니다.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원장이란 사람이 소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어쩜 20년이 지나도 단번에 알아볼 정도로 그대로였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내는 많이 놀란 듯 굳어 있었고 정신을 차린 아내는 묻지도 않고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제 앞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죠. 돈 한 푼 없이 나간 아내는 제일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 집으로 찾아가 며칠만 지내게 해달라고 했었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됐고 벼룩신문으로 일자리를 찾다가 고등학교 때처럼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답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식사까지 하는 거였지만요. 한동안은 아기 생각나서 밤에 잠도 못 잤어.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건데 애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버리다니. 자책하지 마. 난 충분히 네 입장 이해할 수 있어. 너도 그때 성인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잘못 없어. 다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자원봉사하는 것도 내 애한테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 그래,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누구도 너한테 삿대질 할 수 없어. 엄마가 먼저 살아야 애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야.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있어서도 안 되고. 희정아, 내가 더 미안하다. 돈 벌어서 네가 원하는 결혼식 올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못했어. 오빠가 왜 미안해. 나와 아이를 위해서 노력한 건데 그때 오빠한테 다 말했다면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다 말했대도 또 다른 일이 생겼을 거야. 그냥 내가 안팎으로 더 신경을 썼어야 했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다른 아이들을 보살피며 속죄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적은 돈을 받고 봉사를 하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원장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시골로 요양을 가게 되었는데 금전적으로 불평 안 하고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아내를 좋게 봐서 믿고 보육원을 넘겨받았다고 했어요.
인수받고 서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보육원을 운영하다 보니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있던 보육원이 어느새 폐교로 옮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희정아,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해주시더라. 너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셨다고. 엄마도 너처럼 속죄 하는 뜻으로 준이 키웠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어머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오빠도 신경 쓰지 마. 네가 그런 일 당하는 줄 모르고 신경 쓰지 않아서 미안해. 모성애를 저버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몰라서 미안해. 아내는 무릎 꿇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랬지만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제 눈물에 아내도 놀랐는지 말이 없어졌죠. 눈물이 흘려도 아랑곳 안 하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도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일어나 오빠. 나도 미안해. 오빠 믿지 못하고 나 혼자 견디기만 해서. 희정아, 너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사과 받아줄게. 그러니까 일어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오랜만에 재회한 저희는 눈물 범벅이 되었고 아내는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젊었을 때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프로포즈를 제대로 하고 싶었죠. 드라마처럼 거창하게는 못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고생한 아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내밀었어요. 망설이던 아내가 눈물을 보이며 꽃다발과 반지를 받아줬어요. 저는 아내 받아준 반지를 왼손에 펴서 약지에 끼워주고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현재는 아들 부부와 공동 결혼식을 치르고 저는 보육원 한켠에 별채처럼 건물을 올려서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지도 몰랐고 주변의 방해로 헤어질지도 몰랐고 다시 재회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사랑이기에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길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